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는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행사로 김혜경 여사와 통역, 수행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공항에는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호주와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다른 초청국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도 이날 다자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에 대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등 당면한 외교 현안을 타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를 떠나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정부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는데 첫 회의부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곧바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방향은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 재배치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핵심입니다. 권한 분산은 민주당 안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재부나 검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개혁도 검토되는데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0일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조속한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원석 의원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 원내 지도부가 완성된 더불어민주당 연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그리고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경과 민생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연이은 민생 초점 발언에 자연스레 관심은 정부 여당의 2차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이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안팎에선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 차등 지급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민수 대변인은 당의 기본 입장은 보편 지급이라면서도 이 경제 상황과 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 정부와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와 야당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형소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도 관심인데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가 이 진용을 갖추면 본격 협상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대를 오는 8월 2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는 TK 지역을 기반으로 둔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선출 투표에서 60표를 득표하며 과반을 넘겨 30표를 얻은 3선 김상원 의원, 16표를 얻은 4선 이현승 의원에 앞섰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이 개파색은 비교적 옅은 편이지만 영남권과 수도권, 구친윤과 신안계 등 여러 구도가 얽힌 선거에서 이 모두 전자, 즉 당 주류가 승리한 셈이라는 이 당 안팎의 분석도 나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선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고 상기하며 이 변화와 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자들과 만나선 원내대표 선출 전 공약으로 내건 당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속히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애초 이달 30일까지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라면서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대해선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붙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는 좋은 방안이란 생각이 들지만 분열이나 갈등 등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죠. 맞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서 김 전 장관이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기 전에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 결정을 하기를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죠. 맞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건 없는 석방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여러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리자 이는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오늘 오후에 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설사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이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특검 관련 기자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에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이런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3월에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는 오늘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 보좌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동석한 바가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를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김 보좌관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엄사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6차 공판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직접 의견을 밝히면서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사무 공간은 서울 고검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보 임명 전인데 일단 파견부터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 60명을 파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요청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은 서울 고검에 차려질 걸로 보입니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과 비용을 고려해 서울 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14조 5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특검이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 제공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사팀은 당장 내일 모여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회의를 열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죠. 네, 민중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게 지난 12일이니까 사흘 만에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민특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판사와 검사 출신을 모두 포함했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특검보 추천 명단에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특검은 이와 함께 대검행, 포렌식과 자금 추적, 회계 분석, 통화 내용 분석 등 분야별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이명현 특검도 출신과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압축된 후보자가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의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풀이 돼 있기 때문에 8명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보 선임 후보자 어느 정도 압축됐을까요? 일부는 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보라는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분이 적합하다 했는데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이른바 VIP 경무설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바뀌어서 억울하게 기소된 거라고 언급하면서 수사 핵심이 경로설이 될 거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신발이 김건희 여사의 발에 맞는지도 확인할 전망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가방을 추가 비용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교환한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특히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치수와 비슷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교환한 신발과 김 여사의 발 크기가 같다면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를 알고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신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근 다시 소환한 전 씨에게 신발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전 씨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등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문자를 김 여사 측에 보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사람을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은 자동응답 메시지로 온 것이었고 이 같은 반응에 화가 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문자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단순히 서운함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여사 측근들과 관련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선물이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 출범 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에 앓던 지병이 나빠져 오늘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줄여 임명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오후에 출국했습니다. 첫 외교 데뷔전을 앞둔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지금 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건데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어떻게 보면 외교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보통은 한 42일이 지나서 50일쯤 돼서 이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G7 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거고 또 주최국에서 참관국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바람에 아마 이제 당선 직후에도 그 참모들 내부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또 우리 이 외교안보 현실이 저런 이 다자 외교 무대를 아무리 좀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그냥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관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여하고 또 짧게라도 아마 주요국 정상들하고 짧은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문에 이제 우리 외교안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요국 정상들하고 이 정상회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에 G7 참석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이른 시점에 외교 순방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려도 있고요, 네. 뭐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양자 회담보다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의 이제 외교 데뷔전을 봐서도 통상 8일 정도가 걸렸는데 11일 만에 가게 되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부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 우리가 한미, 한중, 한일 정도에서 한두 개를 한 다음에 다자 무대를 대비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는데 이게 이제 바로 다자에서 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수위도 없었고 지금 국내 정치에 몰입하다가 간 상황에서 과연 이제 세계 정상들과 이제 더군다나 G7 정상들과 좋은 이제 인상을 남기고 올 것인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큰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적인 안정적인 나라다는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라면은 그 정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해서 당선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외 모습에 대해 해외의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구나라는 그런 인상만 준다면 저는 다자외교에서 충분히 잘 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한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의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서 큰 성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된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정상회담인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이때 오히려 부담 없이 가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좋은 친교를 맺고 오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온다. 이게 가장 큰 저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자 세션이 G7 같은 다자 정상회의에
나가게 되면 있습니다. 아마 그 배우자 세션을 통해서 김혜경 여사도 다자 외교의 첫 데뷔를 하게 되는 건데요.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가 참가국이 아니고 참관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G7 회의에 참석한 지금 이제 참관국까지 포함해서 14개국 정상 아마 부부가 참석을 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안면을 익히고 또 좋은 인상을 주고 대한민국이 이게 지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 우려 섞인 그 해외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을 좀 불식시키고 빠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서 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달 말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이제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의 법칙이 있는 게 양자 회담은 사실상 이게 의제가 조율이 돼야 되고 양국 간에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만 다자 외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자 외교는 정상이 가급적 많이 참석할수록 유리하다는 그런 일종의 외교가의 속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늘 참석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쭉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참석 안 한 이유가 뭐냐고 그게 주목을 받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각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부재의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괜히 늘 하던 대로 루틴하게 가서 나토는 특히나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 블록과 어떤 이념 블록의 생각보다는 일종의 경제 블록과 약간 이념 블록의 성격을 띠거든요. G7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이제 모임이지만 실제로 나토는 유럽이라는 어떤 진영 블록과 이념 블록에 띄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참석해 왔기 때문에 가서 메시지 발신을 좀 그 두 국가들에게 자극적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폴란드라든가 우리 말하자면 지금 방산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 대통령도 이번에 갔다 와서 또 곧바로 가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그 참모들과 논의가 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외교는 자꾸 가서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채무 관련 의혹 그리고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혹시 납득이 되셨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이제 인사청문 특위는 구성이 됐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보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채무 관련된 그 사인 간의 금전거래 관련된 그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가량의 그런 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거래를 했는데 2023년까지 변제키로 했습니다만 그 차용증에는 근데 이게 최근까지 변제가 안 되다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아마 변제를 했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 과연 빌려준 게 맞느냐 아니면은 빌려주는 형식을 빈 어떤 사실상의 쪼개기 후원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일단 그 김민석 후보는 빌린 돈에 대해서 본인이 충실히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갚았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그 일말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본인의 총 소득이 있고 총 지출이 있는데 이게 좀 불일치한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 채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산이 거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순자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동시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 가능하게 진솔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승전도 검찰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번 청문회 때 검찰 불러도 좋다는데 지금 이런 사정 정국에서 검사 불러서 청문회 나온다고 그게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약간 협박적으로 전 들렸고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자꾸 김민석 후보자가 내 재산의 총액이 2억 원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부정축제를 저질렀겠냐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총액의 재산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그럼 야인 생활까지도 어려운 걸 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10수년간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어떤 그런 후원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또 탈법 같은 건 없었는지 우리가 그걸 질문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은 모든 장관들을 제청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개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의 엄중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사의 기준이 세 가지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충성도고 하나는 청렴이라 했는데 뭐 앞선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렴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소득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5억 5천과 그다음에 지출이 한 10억 원이 이게 안 맞아서 이걸 묻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니 이것도 무슨 궤변입니까? 그리고 저는 또 쪼개기 후원이든 뭐든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또 받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허위 차용증에 대해서 말조심하라는 등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질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에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야당의 집중 공세가 되겠지만 이런 식의 태도와 이런 식의 소명 자료로서 과연 그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더 소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더 말하자면 자료를 더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일종의 말꼬리 잡기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전 제가 보기에 총리 후보자도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고 답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아마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비 소득 더하기 기타 소득이 있었다. 기타 소득이라 하면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강연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면서 받은 부의금도 있고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 현금 지출이 많다 보니까는 그 현금 지출이 많은 건 뭐냐? 그 아마 교회에다가 헌금을 현금으로 많이 했다. 이제 이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묘하게 뒤섞여 가지고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으로서는 좀 불충분해 보여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어쨌든 채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추징금 포함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비를 통해서 변제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 인정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생활은 또 그 사이에 카드나 현금 지출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그런데다가 뭐 지금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가 굉장히 비싼 대학이라 그래요. 그 학비는 또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한 거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민석 그 후보의 답변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걸 계속 이제 하나씩 해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말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걸 우려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 한꺼번에 해명하겠다. 아마 이런 그 보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청문회 그 자리에서 전 국민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진솔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그런 해명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내일부터는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는 뭐 정면 돌파할까요? 전 정면 돌파할 거라고 봐요. 어찌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인사 아닙니까? 1호 인사를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지금 뭐 친명 중에 핵심이라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당 차원에서의 총력 방어가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이 사안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알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걸 이틀이 원래 법적으로 총리에게 부여된 청문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물쩍 그냥 말하자면 물타기로 넘어가다 시간 벌기로 넘어가서 그냥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대통령 지명하고 뭐 이렇게 지금 갈 공산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문 기간 좀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틀이지만 지난번 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가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흠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3일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흠결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도 뭐 있었어요. 뭐 빵값을 얼마나 결제했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3일을 했는데 만일 저는 이틀간의 그 김 후보자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완벽한 클리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기간을 연료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과 중대성이 매우 커요. 지금 앞으로 모든 장관을 김민석 후보자가 추천할 텐데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진 분이 추천하는 걸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하고 발의 연결을 지을 텐데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뭐 민주당이 이거는 감싸고 그다음에 무조건
무조건 보호로 일관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을 하셨었잖아요. 예.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거를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입법안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유사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김민석 후보자도 그 발의자로 포함된 것. 이게 법안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대학 입학의 어떤 스펙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코넬 대학 쪽에 문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 일체를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아들의 아빠 찬스 관련된 이거 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미국 대학 측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대학 입학 자료로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사실 저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만들어 본 법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이제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도 좀 겸허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콩대 인턴 관련해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아들이 가족의 조력 없이 이제 본인의 능력만으로 그 인턴십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인턴 프로그램이 7개월짜리라고 하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휴학하지 않고서는 그 인턴 프로그램 이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진짜 그런 인턴십을 이수한 건지 아니면 좀 과장해서 그런 걸 이수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주변에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 등등도 좀 정확하게 확인이 돼서 해명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검증 공격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에 덧붙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논란이면 어떤 게 논란인가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란이라는 게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소명이 적절치 않을 때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도 사실상 진보 진영의 뉴스 매체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네거티브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최초 진보 진영의 그런 매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걸 그다음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이제 국민의힘이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들 보면은 묻지마 정책 공세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는 식의 논란이 뭐가 있냐. 이런 태도는 저는 이 허들을 통과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 사실 박수현 의원에게 맞아요. 100점짜리 후보가 어딨냐. 그러니까 진솔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식의 일종의 배째라 식의 이런 논란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적절치도 않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초기에 닷새 만에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했는데 그 총리, 내각을 이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분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흠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거나 이거 우회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사의 기준들이 오히려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주당이 너무 말하자면 감싸기로 일관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이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특히 이제 인사검증 공정윤리에 대해서 내로남불식의 그런 공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지난 정부 초기에도 수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하나 채택되지 못했는데 전부 다 임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저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과거 이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인사검증과 공직윤리에 관한 어떤 이 시스템이나 제도를 조금 이제 우리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리고 야당이 되면 자신들의 과거 모습은 잊고 그렇게 이제 내로남불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제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런 점을 서로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지금은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어붙여서 즉 정면 돌파를 해서
얻게 되는 정치적 부담보다 낙마함으로써 이제 입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게 갈수록 높아져 있거든요. 또 그렇게 그 국민 눈높이를 높여온 게 정치권의 그런 공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다소간의 정책 부담을 안고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서 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진솔한 태도를 당사자와 또 여당과 정부가 보이는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저는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좀 기대합니다. 네.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긴 해명에 알맹이는 다 빠져 있다. 조의금과 강연비로 최소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신고에는 흔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밝힐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 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강연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이른바 세외 소득으로 5억 원 벌었다? 일반 사업자로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는 안 돼요. 이거는 그 나중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으로는 안 되고 이건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지금 뭔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중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뭉뚱그려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마치 그게 궤변이고 과도한 주장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예전에 그 정치관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했던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서 돈을 후원하느냐고 물으면은 그게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좀 말하자면 이게 전혀 언뜻 들어도 납득이 되질 않고요. 모든 책임을 이제 남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명하고 보다 성실하게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긴 글을 봐도 아니 이건 누가 제가 보기에 중학생 정도의 그 정말 지적 능력으로 봐도 이게 과연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이 흘러서 해결할 것이다. 그다음에 야당이 자꾸 공세한다고 이거는 국정의 발목 잡기로 몰아간다. 이건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아 있는 건 그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1호 인사고 국회 국무총리에 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맞서는 게 맞지 이걸 정치 공세로 치환하는 순간 오히려 저는 국정에 정말 그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또 개인적인 의견까지 듣고 있고요.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을 듣고 오겠습니다. 긴장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지금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네요.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를 갈 거라고 이제 오전 방송에서 예측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K, PK의 수도권 구조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구주류와 그다음에 친한계 그다음에 관망파의 전 대결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110명 한 분은 안 왔으니까 오늘 106명의 이제 그 의원 중에 과연 절반을 얻는 과반이 나올까? 저는 사실 의구심 가졌어요. 그리고 이현승 의원의 전격적 출마가 저는 어찌됐건 재선 의원급들의 어떤 당에 대한 정풍운동, 그 다음에 이제 5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제 그런 관망파, 중도파 이런 분들의 약간의 의견을 담아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치열하게 갈 걸로 봐서 그러면 최소한 이게 과반은 50을 넘으려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25 이하로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제 예상이 아주 보란듯이 틀려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주류의 귀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송 의원이 얘기하는 혁신이고 그다음에 이게 변화의 방향인지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준 게 이게 결국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갈 길인지 저는 짧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5대 개혁안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아마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로 임기를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핵심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5대 개혁안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 여부인데 그에 대해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다소 유보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당선 이후에 나온 일성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그런 혁신과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혁신의 요구 이걸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외형상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과연 그 혁신위원회 혁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그런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혁신위원회라면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됐고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 거대 여당에 맞서서 또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지 우리 내부적으로 분열할 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혁신 없는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지배적이다라고 한다면 당의 근본적인 수준의 쇄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그런 쇄신은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쇄신이 없는 가운데 뭐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전당대회가 열린다 한들 그 전당대회가 이제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정말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께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그리고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유와 또 받아들여질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이건 김용태 위원장이 마지막 명분에 따른 아마 배수진을 치는 것 같은데 별 아마 관철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당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면은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5대 쇄신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안 받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뭐 5대 과제 중에 뒷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나중에 지방선거에서의 뭐 당원 주권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가지 빼고 앞에 3가지, 뭐 당원, 그 탄핵에 대해서 당원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지난번 고문단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겠다.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이 혁신위가 새롭게 발족된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까요? 제가 보기에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 정도 수준에 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폐기하고 다시 우회해서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거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과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명분을 통해서 약간 시간 벌기를 향한 어떤 전대 준비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간 벌고 가다가 오히려 저는 외부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개혁을 강제당할 수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한다는 정치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물론 신임 그런 의지는 제가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런 흐름이라면은 제가 보기에 조기 전대를 그냥 밀어붙이는 사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송 원내대표가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리고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지 예측을 좀 해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8월 말이냐 9월 초냐 이제 여러 시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시점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좀 이게 지켜봐야 될 대목은 김용태 비대위가 6월 말로 종결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전대준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바로 전당대회로 갈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측 포인트고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혁신위원회의 의제가 뭐냐 이것도 중요할 거고 누가 과연 혁신을 이끌게 되느냐 내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혁신위원장이 영입이 돼서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혁신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에 따라서 전당대회 구도도 조금 다르게 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전당대회 구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대선 이후에 장의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조직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뭐 예상했던 대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건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하고 친윤 쪽에서는 누구를 과연 그럼 얼굴로 내세워서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혁신위원회 혹은 뭐 다른 또다시 비대위 혹은 전대준비위 이 등등이 어떻게 결론 내는지에 따라서 전당대회 구도가 조금 가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8월 2일에 차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 정청래 의원은 제가 보기에 대선 때부터 선거운동 했어요. 호남에 상주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냥 호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른바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죠. 이미 저는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 정청래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고 이거 상암동에 있는 곳이 지역구인데도 호남에서 계속 대선 일정이 있었다? 당대표를 염두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제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다 지켜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름이 30번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다음 내가 이전까지 당의 대표 역할을 해와 주포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대표를 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저는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겠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거꾸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임기 1년이 가장 골든 타임인데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아바타 혹은 뭐 이런 식의 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난 전임 정부의 당정 수직적 관계에서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캐릭터죠. 약간 돌출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약간 안정감 측면에서도 약간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강력했던 대선 출마 선언 의지가 오히려 조금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박찬대 의원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잖아요. 이렇게 2파전으로 될까요? 아니면 또 새롭게 출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2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의 특징은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정 1년 차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또 국정 비전을 당이 얼마나 잘 서포트하느냐, 누가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최적의 당대표냐, 이걸 이제 당원들이 가리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대표의 개성이나 색깔이 지나치게 뚜렷하다면 오히려 그걸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잘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 관리자로서의 당대표를 요구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면 물론 정청래 의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이번 당대표 선거의 뭐랄까 컨셉이랄까 거기에는 훨씬 더 부합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박찬대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조되는 중동 전운에 우리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과 관세 여파로 허덕이고 있는데 유가까지 높아지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내 석유 비축량은 202일치 이상으로 당장 수급 불안은 없을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주시하는 곳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에서 오는데 물량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과거 여러 차례 위협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국제유가 급등뿐 아니라 국내 석유 수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항공업계의 항공유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오를 경우 제조업 0.67% 등 기업 비용이 평균 0.3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대로 초비상, S-오일이 진행 중이던 신규 채용까지 중단할 정도로 정유업계는 어려움이 큰 상태인데 유가 상승은 오히려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정제 마진도 침체될 뿐더러
판매량도 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 따른 급작스러운 유가는 오히려 정유업계로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석유 비축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정부 112.7일, 민간 89.4일 등 합계 202일로 안정적이라 당장 수급 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동발 악재에도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40선을 넘어 1.8% 오른 2,946.66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흥구석유가 20% 이상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9% 이상 오르는 등 석유와 전력, 방산과 조선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I 수혜주로 분류되는 SK하이닉스는 5% 이상 오른 24만 8천 원으로 마감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1.09% 오른 777.2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가 휘발유는 738원, 경유 494원이 8월 말까지 2달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소비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가 0.95% 오르는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집값은 0.3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가 0.9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천, 성동, 용산, 마포구 등도 0.6% 넘게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폭을 웃도는 등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의 상승률이 돋보였지만 도 전체의 집값 하락폭은 커졌고 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에서 신축, 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 집값이 1.45% 올랐지만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양극화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이 강한 편입니다. 당분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양극화가 가격의 간극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국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월세 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문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에 불법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사고가 벌어진 지 2주 만입니다. 5개 회사 80여 명 투입해가지고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국 KPS 본사, 한국파워 O&M 등이 포함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담당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그리고 이를 재위탁받은 업체까지 들어간 것으로 숨진 김 씨는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지 않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 김 씨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해당 사업장에서의 그 작업 중의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 환경이 이르게 된 부분까지, 즉 구조적인 원인까지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수사관들은 현장 안전관리나 김 씨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에게 불법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상급자나 원청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체 경영 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수사를 빠르고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전국 6개 고용노동총장과의 긴급 점검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로야구 KT 안현민이 잇따라 괴력의 홈런포를 가동하며 펄펄 날고 있습니다. 뒤늦게 1군에 합류했는데도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현민이 삼성 이승민의 슬라이더에 벼락같이 방망이를 돌립니다. 끝이 없이 쭉쭉 뻗어간 타구는 라이온즈 파크 외야 2층 상단에 꽂힙니다.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 상대팀 관중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괴력의 홈런포입니다. 좌익수 뛰기를 포기합니다. 담장 밖으로 투런 홈런 안현민. 오늘도 괴력의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올 시즌 안현민의 홈런 비거리를 살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지난달 29일에는 145m를 날아 잠실구장 장외로 넘기는 초대형 홈런을 기록하는 등 13개 홈런 비거리 평균이 131.3m에 달합니다. 홈런 평균 비거리 2위 박동원과 3위 데이비슨의 5m 이상 앞서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홈런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시즌 타율은 3할 4푼 9리로 리그 최상위권이고 7할에 육박하는 장타율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도 이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투수의 견제가 심해졌음에도 이번 달 치른 12경기에서 홈런 4개에 타율 4할 이상의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움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올 시즌 목표가 10홈런이었는데 좀 그거를 빠르게 생각보다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제 그냥 또 하나씩 차근차근 계속 성적을 쌓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안현민이 올 시즌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LG 송승기와 벌이는 신인왕 경쟁 구도도 갈수록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승 7위, 평균 자책점 6위를 기록 중인 송승기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파괴력을 더하는 안현민이 신인왕에 한 발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낮에는 중부지방에 요란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포천 영북면에서는 1시간 동안 51mm, 서울 강서구에서도 시간당 17mm로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청 남부, 전북 북부에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만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또 남부 내륙 지역에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다시 더워집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간 중부지방도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는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행사로 김혜경 여사와 통역, 수행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공항에는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호주와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다른 초청국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해 2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도 이날 다자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에 대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등 당면한 외교 현안을 타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를 떠나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 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1, 2차 단계별 지급 방식입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보편적 지원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중요 키워드는 민생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민생, 개혁 법안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우원식 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인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의 규모와 방식, 시기에 쏠립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은 보편 지원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들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전형해지고 하면은 당정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예결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됐는데 당선 소감을 통해서 당내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줄사태 속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의원들의 선택은 경북 김천 출신 3선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3파전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없이 새 원내사령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이현승 의원은 16표를 받았습니다. 송원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송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이철우 당시 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까지 연달아 당선되며 삼성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 대우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당내 안정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전당대회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당 쇄신 논의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지만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범친윤 구지리로 분류된 의원들이 60명 안팎으로 분석된 만큼 개파 결집이 작용했다는 관측 속에 당의 전통 지지 기반인 TK 지역 중진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금전 거래 등 각종 의혹을 앞세워서 잦은 사퇴를 촉구하자 여당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역공을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 재산이 2억 원뿐이었던 김 후보자의 정치 자금 출처와 지난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 그리고 자녀 입시 특혜 의혹입니다. 특히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모 씨와의 관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수차례 금전 거래를 이어온 데다가 과거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도 강 씨 회사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정치적 스폰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지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민주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적 채무를 전액 상환했고 아들도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도 개최해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진짜 목적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에 전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 확정을 앞두고 인사청문 날짜를 늘리자는 야당과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여당의 삿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가 직접 맞붙는 최대 격돌 무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임명 나흘째를 맞은 3특검이 후속 인선과 장소 물색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는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쳤고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고검 검사급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가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임명된 지 사흘 만에 특검보 임명 요청까지 마무리한 건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대검찰청에는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자금 추적, 회계 분석, 통화 내용 분석 등 분야별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도 고검 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 2명은 내일까지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군 관련 사안을 다루는 만큼 보안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공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후보군 구상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할 것 없이 고루 등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사무실은 서초동으로 물색 중입니다. 열정을 갖고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공공기관은 사무실 제공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응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낙점하는 대로 준비 작업은 속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 억울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은 최상병 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로 뒤집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상병 순직부터 이후 수사 외압까지 들여다보게 될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억울한 기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경로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실체가 진실이 바뀌어서 억울하게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임명된 직후 박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부 자리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외압설이 실체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수사 방향도 VIP 경로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다만 박대령의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부 인선의 경우 물망에 있는 후보들로 추천할 수 있고 일부는 압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관련 진술서를 내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데 결국 조사가 무산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경찰 수사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면서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와 관련해 직접 쓴 진술서도 경찰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한 만큼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시도에 대응했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기존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경찰은 지난 2차례와 같이 소환 통보일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차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피의자 체포에 나서는 만큼 결국 소환 조사가 무산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 인근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또 휴가철을 맞아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달걀과 닭고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휘발유값이 1리터에 평균 1,700원을 넘었습니다. 중동 사태 격화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오는 12월까지 6달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 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차 내수 판매는 늘었지만 수출은 3.8%, 생산은 1.9% 줄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달걀의 경우 산란계 협회가 고시 가격을 강제해 값을 끌어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가 아닌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격이 불안한 닭고기는 다음 달 태국산 4,000톤을 들여오고 브라질 조류 독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건 8월 중순부터 들여올 예정입니다. 고등어는 10,000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합니다. 중소식품기업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정책 자금 200억 원을 편성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숙대는 이를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지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규정이 시행된 건 2015년 6월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제출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 취소를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칙 개정에 나선 숙명여대는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크게 훼손한 경우 기존 학위 취소 규정 신설 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칙에 따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김 여사 석사학위는 최종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 여사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학교가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학교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 석사학위를 박탈하면 박사과정 입학에 필요한 자격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이후 별도 학칙 개정 없이 박사학위 취소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기관에서 교육이나 자격증을 받은 늘봄 강사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현장 점검에서 교육 중립성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원단체는 실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는 전국 57개 학교에 4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대 연계 11명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가 강사와 개별 계약했고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직접 학교랑 계약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31명인데 이들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력이나 거기서 발급한 자격증을 강사 지원 때 활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의 늘봄 프로그램이 과학과 체육, 미술 분야에 한정됐지 역사 관련 수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해당 강사들이 극우 역사관 발언 등 교육 중립성을 해친 수업을 했는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현재 57개 학교 중 12곳 점검을 마쳤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때 정작 수업받은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해 직접 조사도 학부모를 통한 간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강사 수업에 민원이 있었는지 같은 과거 자료를 학교 관계자로부터 답변받는 형식으로 현장 점검이 진행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들었던 학생이나 또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리박스쿨 대표뿐 아니라 협력단체인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바로 해촉했던 리박스쿨 대표와 달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별도 해촉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국의 주요 도시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흘간 확인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224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다쳤으며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이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의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 군사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게 놔두라는 식의 자포자기성 발언까지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세계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내 러시아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기약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한 듯한 심정을 이렇게 비유해 전쟁을 희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ut sometimes you see two young children fighting like crazy. Sometimes you're better off letting them fight for a while and then pulling them apart. 취임 직후 성사된 가자 지구 휴전도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2달 만에 깨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공습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공습 하루 전까지도 협상 결과를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체면을 구겼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say imminent,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We're fairly close to an agreement. We are fairly close to a pretty good agreement. 네타냐후 총리에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4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군사적 자산은 상당 기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안에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룹과 외교적 고립을 요구하는 그룹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 know Americans are tired of wars around the world. They would rather have a peaceful outcome. But Donald Trump has shown he doesn't have the ability, the patience, the tools. 뒷전으로 밀린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부 민간단체는 여전히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도 우려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회의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지역 경찰뿐 아니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하철 특사경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차례 전단을 날려보낸 납북자 가족 모임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며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학생 어머니들 두 분 모셔서 유로하면 제가 전단지를 중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전단살포 중지와 현행법 준수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영서와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되니까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서히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신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젖은 신발을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신발 안쪽에 신문지나 종이 등을 넣어서 보관하면 습기도 잡아주고 형태도 무너지지 않아서 신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젖은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는 게 좋고요. 말린 원두가루를 함께 넣으면 악취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내일은 다시 전국적인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더위가 쉬어간 중부지방도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가 30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